엄마를 노예로 부려먹지 말아요! 막내 아들 도균의 외침과 함께 제사상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깨지는 접시 소리, 흩어지는 음식들, 그리고 충격에 얼어붙은 친척들의 얼굴. 명절 때마다 작은 집 며느리로서 모든 제사 준비를 도맡아온 63살 정화의 30년 설움이 아들의 분노로 폭발한 순간이었죠. 정화의 손에는 수십 년간 전을 붙이며 생긴 화상 자국이 겹겹이 새겨져 있었고 그날도 새벽 3시부터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직업인 도균에게 엄마의 무너져가는 모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불길이었어요. 대체 무엇이 효자 소리 듣던 막내 아들을 그토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을 내요. 좋은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정화는 부엌 바닥에 쌓인 야채 더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음식을 준비하는 게 벌써 30년째였죠. 젊었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어서 밤을 새워도 버틸만 했는데 63의 나이가 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달궈진 프라이팬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화는 반죽을 한 국자 떠서 팬에 부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올라 손등을 스쳤습니다. 정화는 작게 신음을 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부쳐야 할 전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호박전, 동태전, 김치전, 부추전까지 4가지 전을 각각 50장씩은 부쳐야 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시작한 전 부치기가 벌써 12시간을 넘어가고 있었죠. 프라이팬을 들고 뒤집는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니 손목이 남아날 리 없었습니다. 정화는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잡고 눌러봤습니다. 부어오른 손목이 만져졌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명절 준비를 핑계로 병원에 간다는 건 시댁. 식구들 눈에는 게으름 피우는 것으로 보일 테니 엄두도 못 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 밖에 있으면 시원할 텐데 부엌 안은 가스레인지 열기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죠. 정화는 이마에 맺힌 땀을 앞치마 끝으로 닦았습니다. 앞치마는 이미 기름과 반죽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전을 뒤집다가 또 기름이 튀었습니다. 이번엔 팔뚝이었습니다. 정화는 찬물로 급하게 씻어냈지만 이미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팔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매년 명절마다 쌓인 흔적들이었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곱고 예뻤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주름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늘 자신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큰집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돈 주고 음식을 사오면서도 칭찬받는데 정화는 밤새 음식을 만들어도 당연하게 여겨질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늘 큰 며느리만 예뻐했고 시누이들은 작은 집을 무시했습니다. 남편마저 정화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정화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굳어진 습관이었죠.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어야 한다고 묵묵히 일하는 게 미덕이라고 했었죠. 젊은 정화는 그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고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전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정화는 황급히 프라이팬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 한쪽이 까맣게 탔습니다. 정화는 탄 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 반죽을 떴습니다. 피곤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었죠.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면 시부모님이 일어나실 텐데 그 전에 아침상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정화는 완성된 전들을 쟁반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쟁반이 묵직했습니다. 들어 올리려니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정화는 이를 악물고 쟁반을 들었습니다. 냉장고까지 걸어가는 짧은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죠. 쟁반을 내려놓고 나자 손목이 떨렸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을 가슴에 품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는 안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하게 자고 있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명절 준비는 여자만의 일이어야 하는지, 왜 자신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정화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갈비찜용 갈비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아파서였죠. 정화는 왼손으로 칼을 잡아봤지만 익숙하지 않아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다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천천히 갈비를 손질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픈 것 때문인지 서러운 것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이제 곧 시어머니가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서둘러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침마다 미역국을 드셨거든요.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냄비가 무거웠습니다. 들어 올리려니 또 손목에 통증이 왔죠. 정화는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부엌 한쪽에 쌓인 설거지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을 부치면서 사용한 그릇들이었죠. 설거지도 해야 했지만 당장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부어오른 손목이 시원해졌습니다. 잠시나마 위안이 되었죠.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정화는 급히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 부쳤어? 작년보다 양이 적어 보이는데.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새 부친 전이 200장이 넘는데도 적다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그랬으니까요. 조금 더 부치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또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은 이제 감각이 없을 정도로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곧 친척들이 도착할 시간이었죠. 정화는 마지막 전을 부치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게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느껴졌죠. 정화는 마지막 전을 접시에 올려놓고 프라이팬을 내려놨습니다. 손목이 축 늘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만, 정말 잠시만 쉬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지러웠습니다. 피곤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아들 도균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소방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모양이었죠. 정화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려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싱크대를 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도균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화의 얼굴은 창백했고 앞치마는 기름으로 범벅이었으며 손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죠. 도균은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화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너 피곤할 텐데 얼른 가서 쉬어. 하지만 도균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화상 자국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화는 손을 빼려 했지만 도균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손이 왜 이래요? 정화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전 붙이다가 조금 데인 것뿐이야. 도균은 엄마의 손목을 살펴봤습니다. 부어오른 손목을 보고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준비가 원래 이런 거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정화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완성해야 했고 나물도 무쳐야 했으며 떡구경 떡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도균은 엄마를 도우려 했지만 정화가 막았습니다. 내일이나 해. 이건 여자들이 하는 일이야. 그 말에 도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스스로를 가두는 것 같아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도균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아들이 사라진 뒤에야 눈물을 닦았습니다. 곧 명절이 시작될 것이고 친척들이 모일 것이며 정화는 또다시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화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을 것이고 당연하게만 여길 것입니다. 정화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도균은 자기 방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소방서에서 밤새 일하고 돌아온 몸은 피곤했지만 방금 본 엄마의 손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 그 위에 새로 생긴 물집들, 그리고 퉁퉁 부은 손목까지. 도균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죠.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화상 환자를 봤습니다. 불길 속에서 구조한 사람들의 상처를 응급처치하며 그들의 고통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죠. 그런데 정작 자기 엄마가 부엌에서 매년 화상을 입고 있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본 것 같았습니다. 도균은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죠. 방 밖에서는 여전히 엄마가 부엌을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틀어지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도균은 벽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엄마는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시간 가까이 일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도균은 다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니 엄마가 나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를 차례로 묻히는 손놀림이 기계적이었죠. 도균은 엄마 뒤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엄마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어깨는 안으로 말려 있었고 목은 앞으로 빠져 있었죠. 장시간 서서 일한 탓에 다리도 부어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도균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습니다. 눈 밑에는 거뭇한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됐어. 너 피곤할 텐데 가서 쉬어. 곧 친척들 오실 거야. 정화는 아들을 밀어내듯 손을 저었습니다. 도균은 물러서지 않고 엄마 옆에 섰습니다. 저도 나물 정도는 묻힐 수 있어요. 엄마 손목 아프잖아요. 정화는 잠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8살 막내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엌 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시끄러워져. 너희 할머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 거야. 그 말에 도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엄마가 안쓰러웠지만 자신도 그 시선이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명절 때마다 들어온 말이 있었죠.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건 여자들이 할 일이라고. 그 말들이 도균의 머릿속에도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도균은 부엌을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엄마의 상처난 손이 떠올랐죠. 소방서에서 화상 환자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즉시 찬물에 담그고 병원에 가라고. 그런데 엄마는 화상을 입고도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커녕 제대로 된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채로요. 안방에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며 하품을 하는 모습이 한가해 보였죠. 아버지는 도균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구나. 근무는 잘했고? 네, 아버지. 도균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부엌 쪽을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일하네. 명절이 귀찮긴 해. 그 말에 도균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귀찮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 싶었죠. 엄마는 밤새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푹 자고 나와서 귀찮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균은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 엄마 손 보셨어요? 화상이 심해요. 도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전 붙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옛날엔 더했어. 그 무심한 대답에 도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들 용기가 없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반박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한복이 우아해 보였죠. 시어머니는 부엌을 들여다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야, 갈비찜은 언제 할 거니? 큰 집에서 11시쯤 온다더라. 네, 어머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정화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아차리려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죠. 도균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무거운 갈비 덩어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균은 얼른 다가가 갈비를 대신 들었습니다. 제가 들게요, 엄마. 정화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봤죠. 시어머니가 볼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엄마 손목 부었잖아요. 이건 제가 들게요. 도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균아, 부엌에서 뭐하니?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복이 나간다고 했잖아. 도균은 움찔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말이 마치 쇠모처럼 가슴에 박혔죠. 복이 나간다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도균은 갈비를 조리대에 내려놓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잠시 아들을 따라왔지만 도균은 외면했습니다. 도균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불길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는 자신이 정작 엄마는 돕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용감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집에서는 할머니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도균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내려놓는 소리, 헐떡이는 숨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도균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최소한 엄마 손이라도 치료해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도균은 방에서 나와 거실을 지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구급상자를 꺼내 화상 연고와 붕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죠. 엄마, 잠깐만요. 도균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는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도균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손 좀 치료하고 일하세요. 이대로 두면 염증 생겨요. 아니야, 괜찮아. 이따 할게. 정화는 계속 거절했지만 도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상 연고를 손등에 발라주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정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오랜만이었죠. 엄마, 병원 가야 해요. 손목도 봐야 하고. 도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절 끝나고 갈게. 지금은 바빠서. 그 말에 도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명절이 끝나도 엄마는 병원에 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정화는 황급히 앞치마를 고쳐 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도균도 따라 나갔죠. 큰 집 식구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큰 집 며느리까지. 큰 며느리 손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거 좋은 거예요. 랍스터요. 큰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비싼 거 왜 사왔어? 고맙네.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정화는 묵묵히 짐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정화가 밤새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균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엄마가 20시간 넘게 일해서 준비한 음식들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큰 집이 사온 랍스터 하나에는 호들갑을 떨고 있었죠. 그 차별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도균아, 인사 안 하니?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균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도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불합리한 전통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죠. 거실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정화만 부엌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죠. 도균은 엄마를 도우러 가고 싶었지만 할머니와 친척들의 시선이 무서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화가 무거운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쟁반 위에는 차와 과일이 가득했죠. 정화의 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균은 벌떡 일어나 엄마를 도우려 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뛰어드는 소방관이면서 집안의 낡은 전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쟁이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거실은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더 도착했고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남자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여자들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정화뿐이었죠.
다른 여자들은 그저 수다를 떨며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신용만 했습니다. 성길은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채널에서 축구 경기가 나오자 멈췄죠. 화면 속 선수들이 필드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큰형과 사촌들도 경기에 집중했습니다. 마치 오늘이 명절이 아니라 평범한 주말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죠. 정화가 떡국을 담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그릇이 가득한 쟁반은 무거웠고 정화의 팔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 도와주지 않았죠. 정화는 조심스럽게 상 위에 떡국을 하나씩 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떡이 좀 질긴 것 같은데. 시아버지가 한 숟가락 먹어보더니 투덜거렸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성길은 아내를 흘기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TV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죠. 여보, 물 좀 가져다 줘. 목이 마르네. 정화는 대답도 못한 채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병과 컵을 가져와 남편 앞에 놓았죠. 성길은 물을 받아 마시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도규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무심했죠. 마치 엄마가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저 심부름하는 사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도규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새벽부터 일하고 계세요. 좀 쉬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도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길은 아들을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명절에는 원래 여자들이 바쁜 거야. 내 엄마도 다 알고 하는 일이고. 그 말투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도균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에 입을 다물었죠. 큰아버지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도 평생 그렇게 사셨어. 전통이란 게 그런 거지. 전통이라는 단어가 마치 모든 걸 정당화하는 것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도균은 속에서 뭔가가 부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정화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비찜을 그릇에 담기 위해서였죠. 뜨거운 갈비를 집게로 하나씩 옮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화상 입은 손에 붕대를 감았지만 여전히 욱신거렸죠. 정화는 이를 악물고 계속 일했습니다. 성길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 막걸리는 없어? 형님이 막걸리 드시고 싶다는데. 정화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빨리 좀 가져와. 음식이랑 술이랑 같이 먹어야지. 성길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거슬렸지만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정화는 막걸리병을 꺼내 쟁반에 올렸습니다. 잔도 여러 개 준비했죠. 거실로 나가는 정화의 뒷모습을 도균이 지켜봤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느렸습니다. 피곤이 극에 달한 것 같았죠. 도균은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도우려 했지만 아버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앉아 있어. 남자가 이런 일에 나서면 안 돼. 그 말이 마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도균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죠. 정화가 막걸리를 따르는 동안 성길은 형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골프 자주 치러 가세요? 그럼 일주일에 2번은 가지. 너도 시간 나면 같이 가자. 좋죠. 다음 주에 한번 가시죠.
남자들끼리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정화는 묵묵히 술잔을 채웠습니다. 아무도 정화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정화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 위에는 정화가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죠.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 떡국까지. 하지만 칭찬은 큰 며느리가 사온 랍스터에만 쏟아졌습니다. 랍스터가 정말 싱싱하네. 비쌌을 텐데. 큰 며느리가 센스가 있어. 시부모의 칭찬에 큰 며느리는 겸손한 척 웃었습니다. 정화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죠. 아니, 먹는 신용만 했습니다.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성길이 갈비를 먹다가 말했습니다. 갈비가 좀 질긴데 더 삶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정화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새벽부터 3시간 넘게 삶은 갈비였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울 수 없을 정도로 푹 삶았는데도 불평이었죠. 정화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성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큰형에게 말했습니다. 여자들 일인데도 제대로 못하니 답답해요. 그 말에 큰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래. 하지만 뭐 참고 살아야지. 참고 산다는 말이 정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참고 살아야 할까요? 정화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엄마를 무시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도균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정화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 좀 하고 올게요. 정화는 빈 그릇들을 쟁반에 담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균은 엄마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또다시 아버지의 시선에 막혔습니다. 성길은 아들을 보며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너도 곧 결혼할 텐데 이런 건 미리 배워둬야 해.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안이라고. 그게 우리 집안 전통이야. 전통? 또 그 단어였습니다. 도규는 그 전통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켜야 할 전통이 과연 있는 걸까요?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놀라 부엌을 쳐다봤죠. 정화가 깨진 그릇을 주우며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정화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성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심 좀 해. 그릇값이 얼만데. 그릇값을 걱정하는 남편의 말에 정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남편은 그릇값만 걱정하고 있었죠. 도규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 손 좀 보여요. 도균이 엄마의 손을 잡으려 하자 정화가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도균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꽤 깊게 베인 상처였죠. 도균은 지혈을 하고 반창고를 붙여줬습니다. 그 순간 성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균아, 거실로 와. 어른들 계시는데 자리 비우면 안 돼. 도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는 다쳤는데 아버지는 자리나 지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일까요? 도균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함을 참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거실로 보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정화는 싱크대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길과 친척들이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명절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에게 명절은 고통의 시간이었죠.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고모들과 사촌들이 줄줄이 도착하기 시작했죠. 집안이 순식간에 북적거렸습니다. 정화는 앞치마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현관으로 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죠. 첫째 고모가 들어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올해도 작은 집에서 하는구나. 수고가 많네. 그 말투에는 동정심이 섞여 있었지만 정작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만 들고 있었죠. 정화는 그 바구니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둘째 고모도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역시 화려한 옷차림이었죠. 고모들은 거실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정화는 그들의 겉옷을 받아 정리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와 다과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큰 며느리 선영이었습니다. 선영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고급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쇼핑백 안에서 랍스터가 든 스티로폼 박스가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번엔 정말 좋은 걸 가져왔어요. 보스턴 랍스터예요. 선영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부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죠. 시어머니가 선영의 손을 잡으며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는 정말 센스가 있어. 이렇게 비싼 걸 사왔네. 시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명절에는 이런 특별한 음식도 있어야지. 고생했어. 선영은 겸손한 척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선영을 둘러싸며 랍스터를 구경했죠. 마치 진기한 보물을 보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와, 정말 크네. 이거 얼마짜리야? 백화점에서 사면 한 마리에 10만 원은 넘을걸? 큰 며느리가 정말 대단해. 이런 걸 준비하다니. 칭찬이 쏟아지는 동안 정화는 부엌에서 랍스터를 찌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찜통을 꺼내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아무도 정화가 새벽부터 준비한 수십 가지 음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도규는 거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밤새 부친 전은 200장이 넘고 갈비찜은 3시간 넘게 졸였으며 각종 나물은 일일이 손질해서 무쳤는데 그 모든 것보다 사온 랍스터 하나가 더 대단하게 여겨지고 있었죠. 정화가 차와 떡을 담은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거운 쟁반 때문에 팔이 떨렸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정화는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차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째 고모가 정화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차가 좀 미지근한 것 같은데 다시 끓여오면 안 될까?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방금 끓인 차였는데 미지근하다니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정화가 쟁반을 다시 들려는 순간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화상과 부종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손목이었죠. 쟁반이 흔들렸고 찻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차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머, 조심 좀 해. 둘째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정화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정말 덜렁대네. 명절에 이렇게 실수하면 어떡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화의 등에 꽂혔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도규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바닥을 닦으려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도균아, 이런 건 여자가 하는 일이야. 남자는 나서지 마. 도균은 주저하며 일어섰습니다. 엄마를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엄마는 혼자 바닥을 다 닦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선영이 우아하게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방 좀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그 말은 형식적인 제안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큰 며느리는 앉아 있어. 정화가 다 할 거야. 선영은 안도한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랍스터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었습니다. 해시태그로는 명절 선물, 효도, 정성이라고 적고 있었어요. 정화는 부엌에서 다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주전자를 들기도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왜 자신만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는지, 왜 큰 며느리와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선영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었죠. 요즘 우리 아이가 영재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천재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큰집 손자는 다르네. 큰 며느리가 교육을 잘 시켰구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아들인 도균이 소방관이 되어 사람들을 구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그저 큰집 이야기만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정화가 다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욱 조심스럽게 걸었죠. 다시 실수하면 어떤 소리를 들을지 무서웠으니까요. 차를 탁자에 놓는 동안 아무도 정화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화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저 일하는 기계인 것처럼 대했죠. 고모들이 큰 며느리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정말 복이 많아. 시부모님께 사랑받고 남편도 잘 벌고. 그러게. 작은 집은 좀 딱하지. 평생 고생만 하고. 그 말이 정화의 귀에 들렸습니다. 딱하다는 말. 동정은 하지만 도와주지는 않는 그런 시선이 느껴졌죠.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도규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받는 차별과 무시가 너무나 명확했죠. 큰 집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면서 칭찬받고 작은 집 엄마는 온몸으로 일하면서도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가족일까요?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랍스터나 빨리 쪄서 먹자. 비싼 거 샀는데 식으면 안 되지. 정화는 찜통에서 김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랍스터를 넣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지만 참아야 했죠. 랍스터가 빨갛게 익어가는 동안 정화는 다른 음식들을 마저 준비했습니다. 이미 만들어둔 음식들을 데우고 그릇에 담고 상에 차리는 일을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선영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작은 어머니, 랍스터 다 익었나요?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해서요. 정화는 찜통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붉게 익은 랍스터를 집게로 들어 접시에 옮겼죠. 무거웠지만 조심스럽게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선영은 랍스터를 보자마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다들 이쪽으로 모여서 사진 찍어요. 모두가 랍스터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정화만 빼고요. 아무도 정화를 사진에 넣으려 하지 않았고 정화도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도균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오후 4시가 되자 거실은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둘러앉았고 술잔이 돌기 시작했죠. 남자들은 한쪽에서 정치와 경제 이야기를 나누고 여자들은 다른 쪽에서 집안 이야기며 자녀 교육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정화만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과 술을 날랐죠. 첫째 고모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꽤 커서 거실 전체에 들렸죠. 어머니, 올해도 작은 집에서 제사 준비를 다 했네요. 큰 집은 뭐 하나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큰 집은 바쁘잖아. 큰아들이 회사 일이 많고 큰 며느리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정신없고 둘째 고모가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집만 계속 고생시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매년 이렇게 하면 정화가 불쌍하잖아요. 그 말에 정화는 잠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나온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집은 형편이 그러니까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큰 집처럼 돈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첫째 고모의 그 말이 정화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몸으로 때운다는 표현이 너무나 모욕적이었죠. 마치 정화의 노동이 돈을 대신하는 값싼 대체물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셋째 고모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작은 집은 늘 무임승차 아니에요? 제사 비용은 큰 집에서 대부분 내고 작은 집은 그저 일만 좀 하는 거잖아요. 무임승차라는 단어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화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죠. 정화는 황급히 국자를 주워들었지만 이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도균은 고모들의 대화를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밤새 일한 것을 무임승차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나 분했죠. 제사 비용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엄마의 노동을 그렇게 폄하하는 걸까요? 도균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정화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새로 끓인 미역국이 담긴 냄비를 들고 있었죠. 정화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국이 식었을 것 같아서 다시 데워왔어요. 고모들은 정화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받았습니다. 마치 방금 전 대화를 정화가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죠. 정화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오늘도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선영이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케이터링 서비스도 좋아서요. 명절 음식도 다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친구들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시어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 그럼 편하겠네. 네, 그런데 좀 비싸긴 해요. 한 번에 100만 원은 넘게 나온대요. 큰 며느리의 말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편하면 그것도 좋지. 큰 집은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그 순간 둘째 고모가 정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집은 케이터링 같은 건 꿈도 못 꾸겠네. 그냥 이렇게 직접 하는 수밖에.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화의 가난을 조롱하는 웃음이었죠.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등 뒤에서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균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죠. 엄마가 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도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급히 눈물을 닦고 뒤돌아봤습니다. 응, 괜찮아. 양파 썰어서 그래. 하지만 양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균은 엄마의 거짓말을 모른 척했죠.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엄마, 저 고모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는 다 알아요. 정화는 아들을 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30년 동안 들어온 말인걸. 그 말이 도균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모욕을 견뎌왔다는 엄마가 너무나 안쓰러웠죠. 거실에서 또다시 고모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나저나 도균이는 언제 결혼하니? 나이가 28이면 슬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소방관이면 직업은 안정적인데 집안 형편이 문제지. 작은 집 며느리 될 사람도 불쌍해. 정화처럼 평생 고생할 텐데. 도균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를 불쌍하다고 하면서도 아무도 돕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었죠. 이게 과연 가족일까요? 도균은 거실로 나가려 했지만 엄마가 팔을 잡았습니다. 그냥 놔둬. 대꾸하면 더 시끄러워져. 정화의 눈빛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싸워봤자 자신만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도균은 엄마의 그런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목소리로 정화를 불렀습니다. 정화야, 과일 좀 깎아와. 후식으로 먹게. 정화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과, 배, 귤을 깎아 접시에 예쁘게 담았죠. 손목이 아파서 칼을 쥐기도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과일을 다 깎고 나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습니다. 정화가 과일을 들고 거실로 나가자 첫째 고모가 또 말했습니다. 과일 깎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정화는 좀 서툴래.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 그 말에 선영이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과일도 미리 깎아서 파는 게 있어요. 비싸긴 하지만 모양이 예쁘죠. 역시 돈이 있으면 뭐든 편하게 살 수 있네. 친척들이 또다시 웃었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도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고모들, 그런 말씀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도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죠. 고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도균을 쳐다봤습니다. 어머, 도균이가 어른한테 대드니? 첫째 고모가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균은 주먹을 쥐며 대답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에이, 정화는 원래 이런 일에 익숙하잖아. 그치, 정화야? 둘째 고모가 정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화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과 고모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죠. 네, 괜찮아요. 도균아, 앉아. 정화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도균은 억울했지만 엄마의 부탁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셋째 고모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어른 말씀에 절대 대꾸 안 했는데. 그러게. 집안 교육이 문제야. 고모들의 말에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정화가 애를 잘못 키웠네. 도균아, 어른한테는 예의를 지켜야지. 도균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분이 끓어올랐죠. 엄마를 모욕하는 건 예의가 아니란 말인가요? 정화는 아들 때문에 더 눈치가 보였습니다.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또 다른 일을 시작했죠. 이번엔 식혜를 담아야 했습니다. 무거운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정화는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를 조롱하던 이야기는 이제 다른 화제로 넘어간 것 같았죠. 하지만 정화의 마음에 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무임승차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30년 희생이 그저 무임승차로 치부되는 게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지자 정화는 제사상 차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제사상을 거실 한가운데로 옮기는 일부터가 고역이었죠. 상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무거웠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온 힘을 다해 상을 끌어당겼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손목은 더 이상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하나씩 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유리시, 홍동백서, 어동육서, 두동미서의 순서를 지키며 차곡차곡 음식을 놓았죠.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순서는 외우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한 탓이었죠. 대추와 밤을 담은 그릇을 들어 올리려는데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죠. 정화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도규는 거실 소파에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무거운 쟁반을 들고 휘청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쟁반 위에는 각종 전과 나물, 과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정화의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도규는 벌떡 일어나 엄마를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아버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규나 앉아 있어. 제사상 차리는 건 여자가 하는 일이야. 그 단호한 명령에 도규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무거운 쟁반을 들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마치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가 쟁반을 상 위에 내려놓으려는 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쟁반이 기울어지며 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죠. 정화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떨어진 전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을 제대로 집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조심 좀 해라. 조상님께 올릴 음식인데.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화의 등을 찔렀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아무도 보지 못했죠. 도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엄마가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불길 속으로도 뛰어드는 용감한 소방관인데 집에서는 할머니 눈치나 보는 겁쟁이였으니까요. 정화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펴려니 통증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일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정화는 허리를 손으로 받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힘겨워 보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는 정화의 뒷모습을 도균이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완전히 굽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꼿꼿했던 엄마의 허리가 이제는 활처럼 휘어져 있었죠. 걸음걸이도 느리고 힘겨웠습니다.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모습이 마치 노인 같았어요. 엄마는 이제 겨우 63인데 80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정화가 부엌에서 떡국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고 무거운 냄비 때문에 팔이 떨렸죠. 정화는 이를 악물고 냄비를 들었습니다. 거실까지 가는 짧은 거리가 마치 천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냄비를 상 위에 올려놓으려는데 또 손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정화는 작게 신음을 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죠.
모두가 TV를 보거나 수다를 떨기에 바빴으니까요. 정화는 혼자서 묵묵히 떡국을 그릇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야, 떡국에 계란 지단은 올렸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계란 지단을 깜빡한 것이었죠. 너무 피곤해서 놓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금 바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정화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계란을 깨고 지단을 붙이기 시작했죠. 프라이팬을 드는 손이 떨려서 지단이 고르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지단을 붙였습니다. 도규는 엄마가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의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거실로 가. 정화는 아들을 밀어냈지만 도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제발 좀 쉬세요.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규나, 거실로 와. 제사 시작한다. 도규는 엄마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화는 억지로 웃으며 아들을 거실로 보냈죠. 가. 아버지가 부르잖아. 도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이 집안의 전통이라는 것이 엄마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화가 지단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떡국 위에 지단을 올렸죠. 그런데 손이 떨려서 지단 일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에휴, 정화는 왜 이렇게 덜렁대니? 첫째 고모가 혀를 찼습니다. 정화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 보였죠. 도규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전통은 불길과 같다고, 엄마를 태우고 있는 불길이라고, 자신이 소방관으로서 그 불길을 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전통이라는 불길을 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사상이 거의 다 차려졌습니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술잔과 향을 준비했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고모들과 친척들은 제사상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평가를 했습니다. 전이 작년보다 적은 것 같네. 나물 색깔이 좀 탁한데. 과일도 좀 시들시들해 보여. 그 말들이 정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밤새 준비한 음식들을 그렇게 폄하하다니. 정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규는 엄마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웠죠. 그리고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은 할 수 있는데 정작 엄마는 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정화가 제사상 앞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켰죠. 그 순간 정화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었어요. 정화는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그 모습을 본 도균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제사 시작하자. 모두가 제사상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정화만 뒤로 물러나 서 있었죠. 제사를 준비한 사람은 정화인데 정작 제사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절을 하지 않는다는 전통 때문이었죠. 정화는 벽에 기대어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 그저 일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향을 피우고 첫 번째 절을 올렸죠. 이어서 남편과 큰아버지,
그리고 남자 친척들이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뒤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정화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지만 앉을 수도 없었죠. 시아버지가 충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황한 한문 구절이 이어졌고 모두가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도규는 제사상 앞에 서 있었지만 마음은 엄마에게 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눈물을 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충문이 끝나고 음복의 시간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제사상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상차림이 좀 허술하네. 전 종류도 적고 나물도 부실해 보이고. 그 말에 정화의 어깨가 더욱 처졌습니다. 20시간 넘게 준비한 상차림을 허술하다고 평가하는 시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정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 선영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준비한 전이 여기 있어요. 호텔에서 특별 주문한 거예요. 선영이 가져온 전은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고왔습니다. 기계로 찍어낸 듯 일정한 크기였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 이건 정말 좋네. 역시 큰 며느리는 센스가 있어. 모두가 선영의 전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가 밤새 부친 전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오히려 비교당하며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도규는 그 광경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가 화상을 입어가며 부친 전과 돈 주고 산 전을 비교하는 게 너무나 부당했죠. 도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첫째 고모가 제사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떡국떡이 너무 퍼진 것 같은데 제대로 끓인 거 맞아? 정화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나 봐요. 에휴, 제사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둘째 고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그때 시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화야, 내년부터는 큰 며느리처럼 음식을 사오는 게 어떻겠니? 내가 만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 말은 정화의 30년 노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규는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참고 있던 인내의 끈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받는 모욕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규는 천천히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씀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도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고 있었지만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죠. 뭐가 너무하다는 거니?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시아버지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도균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도균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손에 화상 입어가며 손목 부어가며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걸 허술하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도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도균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감히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어른이면 다 존경받아야 합니까?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게 어른의 행동입니까? 도균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엄마가 받은 서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나서며 도균을 막으려 했습니다. 도균아, 그만해. 할아버지한테 사과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TV나 보고 계셨잖아요. 그게 남편이 할 일입니까? 도균의 말에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이 녀석이 정말.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도균을 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도균은 제사상 양쪽 끝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들어 올렸죠. 엄마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게 전통입니까? 이런 전통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도균이 제사상을 뒤집었습니다. 상위의 모든 음식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에 쏟아졌죠. 접시가 깨지는 소리, 음식이 흩어지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떡국이 바닥에 쏟아지고 전이 여기저기 흩어졌으며 과일이 굴러다녔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과 쏟아진 음식들 사이에 도균이 서 있었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정화가 무너져 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울었죠. 미친놈, 조상님 모시는 제사상을 업다니.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었죠. 도균은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조상님이 정말 계신다면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이런 불공평한 전통을 없애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충격에 빠졌으며 어떤 이는 당황해했죠. 하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균 씨가 너무 심했지만 어머니가 고생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선영을 노려봤습니다. 선영은 입을 다물었죠. 도균은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정화는 아들을 보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서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고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제사상을 업다니. 정화가 애를 잘못 키웠어. 이 집안 망신이야. 하지만 도균은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엄마만 바라봤죠.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상으로 상처난 손,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누구도 엄마를 이렇게 대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 말에 정화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아들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죠. 30년의 서름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떡국이 카펫에 스며들고 있었죠. 저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과일은 구석까지 굴러가 있었습니다. 향초는 쓰러져 있었고 연기만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참혹한 광경 한가운데 도균이 서 있었고 정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는 것 같았지만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손으로 가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남편 성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사상을 엎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아들이 자신을 비난한 것도 큰 충격이었죠.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친척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했습니다. 고모들은 입을 벌린 채 도균과 정화를 번갈아 쳐다봤고 큰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었죠. 사촌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첫째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니? 제사상을 없다니. 조상님이 노하실 거야. 하지만 그 말에도 예전처럼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도균의 행동이 충격적이었지만 그가 한 말들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정화가 너무 고생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른 척 했을 뿐이었죠. 둘째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제사상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모, 심한 건 누구입니까? 엄마를 3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은 이 집안입니까? 아니면 그걸 막으려는 저입니까? 도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정화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싸워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감쌌어요.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너는 이 집안에서 나가라. 조상님 모시는 제사상을 엎은 놈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니? 그 고함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도균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불길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입니다. 남의 생명은 구하면서 정작 제 엄마는 구하지 못했어요. 그게 더 부끄럽습니다. 도균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도균이 단순히 화가 나서 제사상을 엎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큰 며느리 선영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저 사실 작은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건 맞아요. 저도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선영을 날카롭게 쳐다봤지만 선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작은 어머니 혼자 모든 걸 준비하시잖아요. 저는 그저 음식 몇 개 사오는 것뿐인데 칭찬받고요. 그 고백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의 말이 진실이었으니까요. 모두가 알면서도 외면해온 진실이었죠. 셋째 고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나? 정화가 고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네. 그 말에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고생을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균이가 방법은 틀렸지만 하는 말은 맞아. 우리가 정화한테 너무 많은 걸 떠넘겼어.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큰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니?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여자도 남자도 함께 일하는 시대예요. 제사 준비도 다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큰아버지의 말에 젊은 사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사실 이런 전통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왔으니까요. 다만 어른들 눈치 때문에 말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남편 성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화야,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 사과의 말에 정화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사과하는 걸 처음 들은 것 같았어요. 정화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죠. 도규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밤새 만든 음식들이 이렇게 버려진 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가 치울게요. 도균이 무릎을 꿇고 깨진 접시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큰 며느리 선영이 먼저 나서서 도균을 도왔습니다. 까치예요. 혼자 하기엔 너무 많아요. 이어서 젊은 사촌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가져오고 쓰레받기를 들고 함께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죠. 고모들도 머뭇거리다가 결국 합류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평생 지켜온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정화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이제 일어나세요. 엄마는 충분히 하셨어요. 도균의 말에 정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아들이 팔을 잡아줬죠. 정화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함께 바닥을 치우고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남편이 다가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손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성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했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이 어느 정도 치워지자 도균이 말했습니다. 이제 제사는 그만두시죠. 조상님도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자신이 고집을 부리면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았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과연 옳았는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죠. 깨진 접시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들은 마룻바닥에 뒤엉켜 있었고 잔솔밥은 하얀 곡선을 그리며 멀리까지 튀어 있었죠.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도균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리는 것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떨림이 섞여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니? 조상님들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도균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정화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죠. 도균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순간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정화의 손바닥과 손등에는 크고 작은 화상 자국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오래되어 검붉게 변색되어 있었고 어떤 것은 며칠 전에 생긴 듯 아직도 붉은 빛을 띠고 있었죠. 손가락 관절 부분은 부어올라 있었고 손목 근처에는 기름이 튄 자국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 손입니다. 도균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거실 앞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들어올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정화는 황급히 손을 빼려 했지만 도균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이 손으로 수백 장의 전을 부쳤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닥지 않았어요. 저는 소방관입니다. 불길 속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제 일이죠. 화재 현장에서 화상 입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집, 제 엄마가 매일같이 화상을 입고 있는 걸 못 본 척했습니다. 도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어요. 시아버지가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도균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달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시작된 불이었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가 기름에 불이 붙은 거였어요. 그 아주머니 손도 엄마 손이랑 똑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도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큰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고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명절이 제일 무서웠다고. 시댁 식구들 오는 게 불나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고요. 그때 저는 우리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매번 명절 일주일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엄마. 손목에 파스를 몇 개씩 붙이고도 아무 말 없이 부엌에 서 계시는 엄마. 정화가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도규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봤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혼자 울고 계시는 걸요. 손목이 아파서 전 뒤집는 것도 힘들어 하시면서 그래도 전통이니까, 며느리 돌이니까 하면서 계속 전을 붙이고 계셨어요. 도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삼켰어요. 아버지, 전통이 뭡니까? 가족 중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전통입니까? 엄마를 이렇게 만드는 게 조상님들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등은 꼿꼿했죠. 그는 친척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큰아버지는 시선을 피했고 고모들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불을 끄는 사람입니다. 위험한 불길을 진압하고 사람을 구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안의 이 잘못된 불길, 이 구태의연한 관습의 불길은 왜 못 껐을까요? 왜 엄마가 타들어가는 걸 보고만 있었을까요? 도규는 다시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정화의 상처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지만 지금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매번 명절 때마다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걸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전통이라는 핑계로, 남자는 주방 일을 하면 안 된다는 핑계로. 정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꾹꾹 눌러왔던 한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도균아. 정화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손과 달리 아들의 손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도규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은 정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쌓여왔던 서러움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다들 거실에서 TV 보고 웃고 떠들 때 엄마 혼자 부엌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전 부치고 계셨잖아요. 손목이 아파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실 때가 많았는데 아무도 몰랐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하나가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다문 채 복잡한 표정으로 며느리와 손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죠. 도규는 어머니를 아는 채로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제가 제사상을 엎은 건 조상님들께 불경을 저지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불경은 가족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조상님들도 자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전통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해요. 명절 준비를 다 같이 하든지 아니면 간소화하든지 더 이상 엄마 혼자 며느리들만 희생하는 명절은 없어야 합니다. 도균의 말이 끝나자 거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조금 달랐어요. 충격과 당황이 아닌 반성과 성찰의 침묵이었죠. 큰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작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그런데 저는 큰 집 며느리니까 괜찮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작은 어머니. 정화는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주고 사과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시아버지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어요. 도규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다시 한번 꼭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정화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평생 참고 또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려고 화장실에서 부엌 구석에서 혼자 삼켜왔던 눈물이었죠. 이제는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도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소방관으로서 불길 속에서 사람을 구할 때와 같은 결연함이었어요. 다만 이번에는 남이 아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구하는 일이었죠. 거실의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균이 제사상을 엎은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충격의 여파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은 대충 치워졌지만 깨진 접시 조각들이 구석구석에 박혀 있었고 제사상은 텅 빈 채로 한쪽에 치워져 있었죠. 정화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균이 가져다 준 따뜻한 물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던 그 손이었습니다. 물컵의 온기가 상처난 손바닥에 스며들 때마다 따끔거렸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죠. 거실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큰아버지 부부가 모여 앉아 있었어요. 고모들은 아까부터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어정쩡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큰 소리로 떠들며 정화를 나무랐을 텐데 오늘은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도규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큰 손이 정화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정화가 아픈 도균을 달래주던 그 손길과 똑같았죠. 다만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야 해요. 손목도 그렇고 화상 자국들도 제대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직도 부서 있었고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늘 있던 일이야. 그게 문제예요. 늘 있던 일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균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열리며 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연고와 붕대가 들려 있었죠. 평소의 도도한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죄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이거라도 바르세요. 약국에서 급하게 사왔어요. 정화는 놀란 눈으로 큰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결혼하고 15년 동안 큰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는 건 처음이었어요. 큰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정화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처를 자세히 본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렇게까지 심한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큰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연고를 짜내어 정화의 상처에 조심스럽게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정화는 그 손길을 받으며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받아보는 위로와 인정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죠.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그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부엌으로 향했어요. 문턱에 선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며느리의 상처난 손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야. 정화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도 처음이었어요. 늘 그냥 작은 집 며느리 또는 도균 엄마라고만 불렀었죠. 내가 너무 몰랐구나. 전통이니 뭐니 하면서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66년 평생 가부장으로 살아온 그가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는 건 아마도 난생 처음일 거예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평소에 위험 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시어머니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정화의 맞은편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시집살이 심하게 했어.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힘들었던 걸 며느리한테 그대로 물려준 거더라. 시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정화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디가 굵은 시어머니의 손도 자세히 보니 오래된 화상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었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앞으로는 달라져야겠다. 도균이 말이 맞아.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만 옛날에 머물러 있었네. 고모들도 하나둘 부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정화를 무시하고 깔보던 그들도 오늘은 달랐어요. 막내 고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나도 시집가서 고생하면서도 친정에 오면 왜 그렇게 올케한테 못되게 굴었는지. 정화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바라고 또 바랐던 그러나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오랜 세월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도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사 준비를 다 같이 하면 어떨까요? 음식도 간소화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꼭 여자들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시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사실 요즘은 제사 음식도 주문해서 먹는 집들이 많다더구나. 우리도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바꿔야겠어. 큰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애초에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제사 지내길 원하지는 않으실 거야. 정성이 중요한 거지. 음식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 말에 도균이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는 이제 쉬어야 해요. 그동안 너무 많이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사는 그냥 간단하게 하자. 밥하고 국 끓이고 과일 놓는 정도로만. 그리고 앞으로는 제사 음식도 몇 가지로 줄이고 다 같이 준비하는 걸로.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가 제안했어요. 저희가 다시 준비할게요. 작은 어머니는 쉬고 계세요. 저도 요리 좀 할 줄 알거든요. 고모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자. 사실 우리도 옛날에는 다 했던 사람들이야. 남자들도 어색하게나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과일을 씻기 시작했고 큰아버지는 접시를 닦았어요. 도규는 무거운 것들을 나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제사 준비를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정화는 의자에 앉은 채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은 해방감, 그리고 드디어 가족으로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죠. 1시간쯤 지나자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함께 준비한 따뜻한 상이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정화는 처음으로 뒤에 서지 않고 가족들과 나란히 섰습니다. 절을 올리며 정화는 마음속으로 조상님들께 고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이런 제사라면 앞으로도 기꺼이 정성을 다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제사가 끝난 후 모두가 둘러앉아 음복을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화도 상에 함께 앉았어요. 도균이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계속 음식을 권했죠. 엄마, 이거 드세요. 30년 만에 편하게 앉아서 드시는 제사 음식이네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입에 든 음식은 평소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혼자 만들어서 혼자 치우던 그 음식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만든 음식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안에 큰 변화가 있었던 날이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정화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모두가 정화를 향해 잔을 들었습니다. 정화는 울면서도 웃었어요. 63년 인생에서 가장 이상하면서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화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설거지며 뒷정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도균과 남편이 함께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도균이 다가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제가 지켜볼게요. 정화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상처난 손과 아들의 든든한 손이 맞잡혔어요. 도균아, 고마워. 내가 용기를 내줘서 엄마도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혼란스럽고도 감동적인 명절은 처음이었지만 정화는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명절이 두렵지 않을 거라는 걸.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명절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정화는 30년 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부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도규는 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를 지킬 수 있게 되어서요.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정화에게는, 그리고 이 가족 모두에게는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때로는 오랜 관습을 깨뜨리는데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외침이 필요한 법입니다. 도균이 엎어버린 것은 단순한 제사상이 아니라 한 사람을 희생시키며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전통이었죠. 정화의 상처난 손이 비로소 치유받기 시작한 그날, 진정한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전통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이 가족은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오늘도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만사 이야기였습니다.